2022년 제16회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의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최연소 우승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에 그가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의 삶과 여러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그의 삶을 살펴보고 얻게 되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음악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서양음악의 발전이 소개된 것은 18세기입니다. 굉장히 늦은 시기이죠. 19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글린카라는 작곡가가 이 서양음악을 받아들여 러시아 민속음악과 함께 나라에 소개한 최초의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그 이후에 주옥 같은 러시아 작곡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중에 차이콥스키나 이런 라흐마니노프 같은 작곡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873년 태어난 라흐마니노프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부유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장군의 딸이었던 어머니가 결혼을 하면서 물려받은 큰 유산 등으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4살 때 이미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경제력이 전혀 없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서 1882년 라흐마니노프가 9살이 되었을 때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살던 집 외에도 소유했던 여러 부동산을 다 정리하게 되고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굉장히 작고 남루한 아파트로 이 가족은 이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하여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가 집을 떠나게 되고 누나는 병환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며 형은 집을 가출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라흐마니노프는 어머니와 할머니 사랑 속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그는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12살에 모스크바에서 즈베레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훈련을 그는 선생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즈베레프 선생님의 레슨 방식은 학생들을 모두 합숙시키면서 음악 외에도 삶의 전반에 대한 모든 훈련을 제공하였는데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영향력이 있는 음악가들이나 학자들을 집에 초청하여서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라흐마니노프에게는 피아노의 재능 이외에도 작곡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곡에 사실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선생님은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면서 작곡이 아무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두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라흐마니노프는 선생님 몰래 작곡을 병행하다가 결국은 들켜서 14살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그 후 모스크바 음악원에 진학하여서 작곡의 꿈을 마음껏 펼쳐 전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졸업 심사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조기 졸업을 이룩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최고의 음악가로 알려졌던 차이콥스키가 이 심사 연주에서 기립박수로 그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작곡가로 인정받은 그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작곡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르 중 하나인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1895년 교향곡 1번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그리고 2년 후에 1897년 드디어 이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초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24살 이미 인정받은 라흐마니노프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이 교향곡 1번의 초연은 그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휘를 담당한 글라즈노브는 리허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당일 술 기운이 있는 채로 무대에 서게 되었으며 연주 당시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당시 음악평론가로 잘 알려진 세자크위는 이 작품을 논하며 마치 모세의 이집트 탈출에 등장하는 10대 재앙과 같다고 혹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형편없는 작품이라는 많은 비평을 들으며 24살 청년의 마음에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는 단순한 음을 몇 개 적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뇌와 손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기능이 마비된 사람처럼 나는 작곡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친척의 권유로 라흐마니노프는 심리학자 니콜라이 다알 박사를 만나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심리학계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1900년 무의식을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이 알려지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최면요법으로 환자 치료를 해오던 이 다알 박사는 라흐마니노프를 만나 그에게 최면요법을 제시하고 라흐마니노프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3달 동안 매일같이 최면요법으로 라흐마니노프에게 나는 다시 작곡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 작품은 최고의 곡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되풀이하도록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어두운 우울증에서 벗어나 다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탄생한 작품이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이 작품은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이 왜 다알 박사에게 헌정되었는지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피아노 협주곡의 성공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우울증을 극복한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을 수렁에 빠뜨린 장르인 교향곡에도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 교향곡 2번 역시 너무나 아름답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사랑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작곡가의 삶을 살펴보며 그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을 알게 되면 음악을 감상하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빛낸 음악가들의 삶이나 환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절대 특별히 어려움에서 면제되거나 우리와 다르게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며 그 고통을 승화시켜 음악으로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라흐마니노프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힘도 있으며 반면 무너진 삶을 일어서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 크기와 종류가 모두 다르지만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누군가의 삶의 한 부분을 돕고 세워주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